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까지 검찰개혁 이슈와 관련해 큰 사건들이 등장했던 한 주였습니다. 관련해서 요즘 SNS나 인터넷 기사 댓글에는 이 검찰개혁 하면 연관어로 꼭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언론개혁이더군요. 권력의 말을 그대로 옮기거나 카르텔이라고 불린 만큼 폐쇄적인 출입기자단 운영이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던데요. 오늘은 최근 뉴스 속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이 출입기자단이 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2월 12일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조수진 겸임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수처법 개정안이 엊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반면에 야당은 집권 세력의 폭주다, 이렇게 서로 극과 극에 있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최근 윤석열 총장 징계위 회부와 또 공수처법 개정 등 검찰개혁 이슈와 함께 등장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죠. 예, 사실 시청자나 독자분들께는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법조 기자단 얘기입니다. 검찰과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을 통칭해서 법조 출입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조 기자단이 있는 이제 그 법조 관련 기자실은 중앙 언론사로 대표되는 일부 언론사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타적이라고 하고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취재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공생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요. 떼거리 저널리즘, 팩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모든 일제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또 담합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점들이 최근 다시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기자단과 기자실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최근에 검찰개혁,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 기자단의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번만큼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는 의지가 법조 기자단을 개혁의 대상으로 이슈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을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 있었던 법조 기자단 관련 이슈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네. 먼저 오마이뉴스가 법조 기자단으로부터 출입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출입처에서 내용을 써도 되고 원본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가 그걸 어기고 원본을 기사를 낸 건데요. 이게 사실은 기자들이라면 징계를 받았다에 주목할 게 아니라 왜 원본을 쓰지 못하게 했을까? 또 정말 이게 필요한 엠바고였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취재를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오히려 기자단이 징계를 내립니다. 네, 이런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마이뉴스의 경우는 2018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문 전문을 또 공개를 했다가 네. 1년 징계 받은 적이 있었고요. 2001년에는 3월에 새로 개항하는 인천공항 기자실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 취재를 갔다가 당시에는 이제 오마이뉴스가 기자단에 속해 있지 않았었던 때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단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단 간사에게 취재 현장에서 쫓겨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오마이뉴스뿐만 아니라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경향신문도요. 3개월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관련 고소장을 요약 발췌해서 분석 기사를 냈었는데 출입금지 자료 제공 일체 불가 징계가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내용을 접하면 시민들은 일단 의아할 것 같아요. 기자단이 네, 어떤 조직이길래 같은 기자들한테 이렇게 징계를 내리지? 이러실 것 같거든요. 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법조 기자단은
헌법재판소, 또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대법, 서울중앙지검 등에게 출입하는 기자 모임이고요. 네. 현재 그 40개사 260명의 기자가 소속이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출입하는 기자들 보면 청와대가 134개 언론 매체 230명의 출입 기자가 출입하거든요. 네. 훨씬 더 많죠. 기자 네. 수가. 네. 교육부가 38개 매체 77명이 출입하는 거에 비하면 기자 수가 가장 많고요. 그러네요. 또, 진입 장벽도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 가입 규칙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6개월 동안 법원, 지검, 대검 등 최소 3명의 인력으로 법조팀을 운영하면서 법조 관련 기사를 보도해야 한다. 일단 그 규모가 좀 있어야 되는군요. 네, 언론사에. 규모가 있어야겠죠. 네. 그다음에 이 기간에는 기자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기자단을 통한 자료 제공은 일절 없다. 일종의 이제 수습 기간.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기자단 투표 통해서 제적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이 이루어지면 기자실 출입이 승인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요. 투표 네. 결과에 대해서 대법원 1등 기자실은 한 차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네. 이게 그 최종 투표회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예요. 네. 그래서 자격을 사실은 이제 일정 이 기준에 통과를 해도 부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결된 이유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2017년 그 가해 심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청한 게 7개사거든요. JTBC, 연합뉴스TV, 채널A, TV조선, 뉴스토마토, 아시아투데이, 파이낸셜 이렇게 7개사 신청을 했는데 그 마지막 그 법조 1층 기자단 결과 JTBC만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도 또 아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아는 곳인데. 그렇죠. 근데 웬만한 입사 면접만큼 참 어려운 거고요. 근데 이제 떨어진 이유도 알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속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출입 여기 법조 기자단이 아닌 경우에는 중앙지법 그 재판 도중에 네. 그 노트북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왜 이제 이렇게 뉴스 보면 기자들이 앉아서 막 이렇게 노트북으로 그렇죠. 네. 네, 막 기사 쓰고 선고를 있잖아요. 하죠. 예. 네,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출입도 비표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고 판결문 등의 자료도 얻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거고요. 그래서 정보를 일부 기자단 소속 언론이 독점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2017년에 가입 심사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물론 뭐 3년 전에 기자단 심사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들어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웬만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종편사 또 신문사들이었는데 이게 이 법조 기자단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참 진입이 쉽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한 방송이 있었는데요. MBC PD수첩에서 검찰 기자단 편을 방송을 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했는데 이제 방송이 되자 대법원 기자단이 성명을 내고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PD연합회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런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미디어 오늘과 뉴스타파가 서울 고법과 고검 기자실 사용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만약에 쉽지 않겠죠. 근데 아직 안 들어갔었어요, 여기는? 예, 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신청서를 이번에 낸다고 예정을 이제 이미 발표를 했고 네. 아직 정식 신청서는 안 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보도가 나가니까 함께 하고자 하는데 문의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도 함께 같이 하자. 들어가고 싶다. 네, 들어가고 싶다라기보단 네. 이 미디어 오늘과 뉴스타파가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네. 이 공론화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부가 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소송 내용은 출입직 발급을 거부한 공공기관 위법 부당성, 그 다음에 모든 언론사에 보장해야 할 언론 활동의 자유 침해 소송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오늘과 뉴스타파 기자단이가 밝힌 거는 기자단의 폐해를 좀 공론화하고 법조 기자단의 관행 카르텔을 깨겠다라는 의미로 소송 준비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입 기자단을 거부될 것으로 일단 좀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거부될 경우에 소송까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최근에 검찰 개혁과 연관으로 거론되는 말이 바로 언론 개혁입니다. 네. 예, 언론 개혁의 이유 중에 하나로 검찰에 따르면 또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쓰여지는 이른바 검찰발 보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 민원연이 조사한 자료인데요. 검찰 개혁에 대한 다룬 기사들을 이렇게 쭉 보니 법무부 개혁안을 다룬 기사가 337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50%가 내용 단순 전달이었고요. 또 검찰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내용이 45%였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우려했던 바죠. 실제 이렇게 보도 자료에 의존하다 보면 그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기 어렵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가 예전 방송에서 이제 한번 소개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권력 비판의 기능이 언론의 기능의 역할이죠. 네. 이제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출입처의 정보를 독점하고 거기서 흘려주는 정보에 의존하다 보면 부적절한 관계가 되기 쉽겠죠. 또 기자들이 출입처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특종보다는 낙종을 더 무서워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의존하게 되는 거고요. 또 거기 출입하는 기자들끼리의 담합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또 획일적인 개성 없는 저널리즘, 팩 저널리즘, 또 크라우즈라는 학자가 처음 제시한 개념인데요. 네. 기자들이 출입처에서 기자단을 이뤄서 똑같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즉 서로 다른 기자가 사실상 같은 기사를 쓰는 방식으로 뉴스 제작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 떼거리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출입처가 제시한 의제가 언론의 그냥 동일한 의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이슈가 사회적 의제가 될 가능성을 봉쇄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출입처가 사실상 그 의제를 장악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처의 문제는 이제는 정말 좀 바꿔나가야 할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문이나 다른 뉴스를 봐도 왜 뉴스가 똑같지? 라고 느꼈던 것이 이게 각각을 취재한 기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출입처의 문제도 있다. 이런 말씀 같아요. 네. 그래서 한때는 이 출입처를 폐쇄하려는 시도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출입처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이제 먼저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부 때 기자실 개방하고 브리핑제 시행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되돌아왔지만 그 당시 언론과 갈등이 그래서 굉장히 심각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여러 문제, 즉 관행이라든가 언론사 간 차별, 또 취재원 유착, 촌지수수 및 향응 등의 폐단을 개선시키는 역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그 취재 접근권 제한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었죠. 네. 이렇게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 출입처는요. 그 1922년 일제 강점기 조선인 언론이 생기고 난 뒤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제 무명회, 철필, 구락부 등의 언론 단체 결성이 있었고요. 1922년 3월 31일 경제부 기자단이 구성한 간친회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그 후 최신국 출입 기자와 관리들이 공동 구성한 광화구락부, 또 스포츠 기자들이 만든 운동기자 구락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제 강점기부터 형성된 기자단, 기자실 제도가 1950년대까지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쭉 이어져 왔고요. 네.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그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있어 오다가 이게 문제 제기가 된 게 이제 80년대 말 네. 언론사들이 다양해지면서 이 문제가 한국 언론사상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권원 유착에 대한 개혁 요구가 일고 거기 기자단, 기자실 문제가 주요 이슈로 포함됩니다. 이게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거고요. 이런 역사들을 이 시간에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은요. 언론 출입처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일이고 이게 이제 8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2020년인데 이제는 정말 이렇게 말로만이 아닌 또 이슈가 됐다 묻히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출입 기자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론의 신뢰도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짧게 전해주셨는데 시대별로 이 출입 기자단이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상 다루지 못했는데 이 출입 기자단을 개혁하자라는 문제 제기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신뢰도, 나아가서는 언론개혁의 첫 단추일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까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YTN 라디오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 프로그램이죠. 평일 오후 3시 10분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들어보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먼저 이제 11월 30일 월요일에 진행되었던 생생 인터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날은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부 세무팀장이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종부세 관련 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과세 표준에 대해 종부세라든지 종부세 대상자와 고지세액이라든지 하는 용어들이 줄줄이 언급됐는데요. 인터뷰 내용 중에 부동산세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가 많다 보니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 같았지만 어려운 용어가 쏟아졌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제대로 기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지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하지만 종부세와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인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를 비교 분석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종부세에 대한 개념 파악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종부세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뷰 들어보셨고 또 다른 내용 모니터링 하신 게 있을까요? 네, 같은 날 방송된 숨은 그림 찾기라는 코너도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코너는 경계성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삶을 함께 나눠본다는 취지에서 야심차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데 비해 그 취지가 코너 속에서 잘 드러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성 장애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경계성 장애인들의 경제 활동의 필요성 같은 부분이 더 다뤄져야 할 것 같은데 경계 청년 래퍼가 출연해서 나누는 이야기라 그런지 음악이나 꿈에 대해 중점을 두게 되면서 경제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소재나 이야기에서는 벗어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숨은 그림 찾기라는 코너, 경계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기획 의도로 삼았는데 인터뷰 내용은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또 어떤 코너 들으셨습니까? 네, 다음 날 12월 1일 화요일에 진행된 상생경제, 사회적 경제도 들으면서 느낀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마포공동체 경제 네트워크 모아의 윤석열 대표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코로나19에 필요한 경제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경제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 화폐라든가 마을체, 공동체 지역운동이라는 게 어찌 보면 현재의 사회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을 복원해낸 것이기도 하고요. 공동체 회복과 상생경제의 의미를 논의하면서 다양한 예시로 경제공동체에 관해 이야기를 알아볼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경제, 공동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즘 우리 여러 가지 이슈에서 많이 사라져버린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네, 의미 있게 들으셨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혹시 모니터링 내용 있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12월 4일 금요일에 특집 방송으로 편성되었던 지긋지긋한 2020년 굿바이 코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날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 장재창 인모스트 대표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그리고 앞으로 챙겨야 할 재테크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검색만으로 흔히 얻을 수 있는 정보뿐이 아닌 심도 있는 알짜배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특집이었기에 주제 선정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청취자의 흥미와 관심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연말 특집 모니터링 내용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네. 화제 영상부터 준비하셨네요. 네, 축구 좋아하세요? 경기를 좀 보시나요? 저는 국가대표 대항전 외엔 잘 안 봐요. 이건 아마 그래도 클립이라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7일에 있었던 토트넘과 아스날 경기 중에 손흥민 선수가 가마치기 한 골이 있어요. 네. 이게 그 영국 현지 해설 영상이 아주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도 사실 저는 그 경기는 못 봤는데 네. 이 화제 영상으로 준비하셨다길래 봤습니다. 예, 정말 한 폭의 그림 같더군요. 네. 네. 이 벼락 같은 가마치기 골이 네. 원더골이라고 하죠. 이런 골들을. 네. 전반 13분에 일어났고요. 네. 그 케인 같은 공격수인 케인의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과감하게 정말 몇 초 안 걸렸어요. 네. 골대까지 가는데도 그 오른쪽 구석에 골인을 시켰는데 이게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굉장히 흥분하게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의 국적은 네. 대한민국. 네. 오늘 더비의 전반을 화려하게 장식한 한 폭의 유화 같은 장면이 아주 잘 기억될 거라고 현지 해설자가 그 감탄한 것들이 또 화제가 됐어요. 아, 현지 해설자분도 한 폭의 그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아, 저랑 똑같네요. 그 재밌는 댓글도 많아요. 네. 저희 뭐 국뽕이 필요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생산해준다 가특민이다. 뭐 무리뉴 신을 영접하다. 저 선수가 뭐 대한민국 선수라는 게 자랑스럽다. 흥민이 아버지만 인정하면 월드 클래스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고요. 네. 뿐만 아니라 뭐 한국 댓글도 달렸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외국 팬들의 댓글도 되게 많아서 네. 그냥 이제는 월드 클래스 하면 손흥민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게요. 손흥민 선수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데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은 내가 겸손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또 그게 또 화제가 돼서 많이 네.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또 본인이 그 가마차기 골 찬 다음에 성공하고 나서 어떤 뭐 하트도 날리고 맞아요. 네, 이런 세러모니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유튜브상에서 이 영상들이 난린가요? 네, 지금 거의 뭐 조회수가 몇백만을 넘어서고 있고요. 와. 근데 아마 또 이게 재밌는 게 뭐 몇 달에 한 번씩 꼭 주기적으로 이런 멋진 영상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잊을만 하면. 네, 그래서 아마도 계속 이런 영상을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손흥민 선수 저희 또 잊을만 하면 이 화제 영상에서 또 어떤 골 영상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네. 이번에는 소개해줄 영상이 또 하나 있다고 하시던데요? 네,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제안드렸는데 두 개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네. 그 터틀맨 이제 거북이. 거북이라는 그룹 아세요? 네, 빙고라는 가수죠. 노래도 굉장히 유행했던. 네, 빙고. 네, 19년 전이죠. 2001년에 데뷔했던 인기 혼성 그룹 와, 거북이 영상의 오늘 주제입니다. 거북이 빙고가 벌써 19년이나 됐어요? 네, 저희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그동안 19년 동안 전 뭐 한 거죠? 그중 그 멤버였던 네. 그 터틀맨이 이제 심근경색으로 아쉽게도 2008년에 세상을 떠났었는데, 그랬죠. 네, 그 영상 그 가수가 부활하는 영상이 지금 이태원 클라스 OST였죠. 시작이라는 노래가 또 화제가 됐어요. 가호가 불렀던 그 시작. 맞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터틀맨이 불렀어요. 네,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2008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AI 그 이제 더빙이나 이런 것들과 또 맥락이 맞아 떨어지는데, 네. 지금 모 방송사에서 다시 한 번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우리가 이제 떠난 가수들을 다시 한번 AI 음악 프로젝트로 해서 복원하고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네. 이번에 그 거북이가 이제 이태원 클래스 노래를 부르는 복원하는 그 외면이나 뭐 목소리, 그다음에 춤까지 다 새롭게 만들어내서 네. 실제로 공연을 했어요. 거기에는 뭐 펭수까지 나타나서 거기서 응원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멤버, 토트맨 가족, 그리고 팬들까지 모두 뭐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벌써 이게 2008년에 돌아가셨으면은 10여 년이 넘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등장해서 노래와 춤을 선보였다니까, 물론 팬들은 너무 반가웠을 거고, 그리워하던 이 가족분들, 참 정말 감동의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아마 10년 후, 20년 후에는 더 리얼한 홀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네. 아마 우리한테 더 와닿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다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기술의 발전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이 돌아가신 분들을 다시 이렇게 이런 복원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인가 보죠? 네네, 다시 한 번이라는 방송이에요. 네. 김현식 씨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 김현식 씨도. 네네네. 아, 정말 글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인생이 유한해서 누구나 한 번은 우리가 다 죽음이라는 그 길로 가게 되지만, 이렇게 가수분들이나 이런 우리한테 어떤 큰 발자취를 남겼던 분들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데, 그리워도 이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에 사실 준비하신 내용이 있죠? 네, 이게 엄청 화제가 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네. 며칠 전 워너브라더스라고 하는, 우리한테는 뭐 매트릭스라든가 그다음에 해리포터로 잘 알려진 영화사가 있죠. 네. 네, 2021년에 매트릭스 4, 듄, 그다음에 DC 코믹스의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인 수어사이드 스쿼드, 그다음 고질라 대 콩이라는 네. 포함해서 총 17개의 영화를요, 극장 상영과 동시에 HBO 맥스에다가 공개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어깨를 흔들고 있어요. 정말로 이제 뭐 극장이 끝이다, 극장 사업이 이제 더 이상 없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슈가 또 지나지 않아서 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17개 영화를 만들고 있는 감독이나 프로듀서, 배우들, 또 에이전트들한테 전혀 상의가 없이 이 결정이 내렸다는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워너브라더스가 지금 매트릭스 4나 이 수이사이드 스쿼드, 고질라 대 킹콩 같은 이런 대작 영화들을 HBO에 제공하겠다. HBO 맥스라는 OTT 서비스입니다. 넷플릭스와 비슷한. 네, OTT에 제공을 하겠다. 극장 개봉했던 영화들 또는 극장 상영과 동시에. 네. 근데 이거를 감독하고 배우하고 협의하지 않았으면 이게 좀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극장이 작년 대비해서 네. 1, 2, 3월을 제외하면 미국 극장은 매출이 97%가 줄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극장을 개봉한다고 해도 이제 뭐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장되지가 않고 있고요. 사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극장 못 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들이 영화를 디즈니 플러스에 먼저 공개하는 형식으로 해서 많은 구독자를 또 모으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HBO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테넷을 만들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네. 최악의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HBO Max를 대놓고 비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극장과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네. 이렇게 막 무작정 영화를 뭐 자기네 플랫폼에 올린다는 이런 일들을 결정했다라는 이슈 때문인데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감독으로 유명한 제임스 건도 수어사이드 스쿼드이 HBO 맥스로 직행한다는 거를 발표 한두 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단단히 화가 났고, 그다음 시카리오를 감독했던 듄을 만들고 있는 드니 벨레브 감독도 반발에 네. 합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헐리우드 감독에 속해 있는 그 협회에서도 보이콧하는 네.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이유는
보통 영화를 찍을 때요, 이제 개런티를 받지만 러닝 개런티라는 부분들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화가 흥행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받기도 하는데 네. 그런 걸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배우가 아이언맨으로 유명했던 로버트 다니엘 주니어 같은 경우는 네. 이걸로 통해서 뭐 영화 개런티보다 몇 배의 수익을 얻기도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 마블에서 로버트 다니 주니어를 계속 끌고 갈 수 없어서 뭐 이제 죽잖아요. 사망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네, 정도로. 영화에서 죽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제 보너스적인 부분들이 이제 관련돼 있는데 사실 이런 OTT 플랫폼으로 가면 어떤 수익이라는 것 자체가 보장되는 게 아니고 네. 뭐 많이 본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돈을 더 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소송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러닝 개런티가 이 OTT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배우나 감독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될런지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영화사 측에서 우리는 그냥 OTT에 이거 넘길래, 개봉할래, 릴리스할래 이렇게 되면 이거 사실 법적인 분쟁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사와 영화사 간의 소송도 있을 것 같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네, 그 레전더리 피처스라고 해서 워너브라더스 영화를 많이 제작하는 제작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레전더리 피처스가 대표적으로 고질라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레전더리와 워너브라더스가 공동 제작한 고질라 등 콩이 극장 상영이 좀 요연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영화는 다 찍어놨는데. 근데 레전더리는 넷플릭스에 그 영화를 한 2,500억 원에 팔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 이 고질라 영화를? 네. 새로 찍은 고질라 대 콩이라는 영화를 네. 넷플릭스에 판매하려고 했었는데 30%밖에 투자를 안 한 워너브라더스가 그 딜을 깨고 HBO 맥스로 넣는 방향을 고려하자고 해서 넷플릭스 딜이 못 됐고요. 어허. 근데 아직 레전더리가 얼마의 수익을 받을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1년 라인업, HBO 맥스 라인업에 네. 고질라 대 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너가 넷플릭스 딜까지 깨트리려고 한 상황에서 레전더리는 우리 수익이나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네. 이제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이게 그 레전더리 픽처스, 워너브라더스 공동 제작을 했는데 워너가 훨씬 더 적은 제작비를 네, 투자를 했으면 사실은 대부분을 레전더리 픽처스가 된 건데 네. 근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낸 워너에서 이렇게 치고 나간 걸까요? 또 배급사인 HBO 워너브라더스가 네. 이제 뭐 그런 배급사의 우위를 가지고 뭐 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배급사도 경험한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는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거든요. 네. HBO는 예로부터 그 넷플릭스에 컨텐츠를 주지 않는다는 게 어떤 관행처럼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 플러스는 잘 되고 있는데 이제 7천만 이상 구독자가 생겼고, 근데 HBO 맥스는 런칭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급하고 뭐 형편없는 서비스라는 조롱을 받고 있을 정도로 좀 아쉬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그런 21년에 나오는 극장 상영작들을 넣으면서까지도 좀 더 서비스 자체의 구독자를 좀 늘리고 싶은 유료 사용자를 늘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이 OTT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극장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중요한 매출적인 극장을 포기하면서도 이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 최근에 라인업도 발표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디즈니 플러스에 갈 영화 드라마 그리고 네. 극장 개봉할 영화들을 구분하면서 계속 이런 걸 차츰 늘려가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HBO는 너무 급했다라는 얘기를 받고 있는 겁니다. HBO 맥스가. 너무 급했다. 이 코로나가 사실은 뭐 세상을 바꿨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 미디어계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디즈니 플러스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의 OTT죠. 미국의 HBO 맥스의 신작 영화들이 공개된다는 소식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